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위나 집안 찬장 한켠에 수많은 영양제 병들을 가지런히 혹은 좀 위태롭게 쌓아두고 계신 청취자님들 참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안 드시는 분들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피로해소 목적이라면 다들 고함량 비타민 B군 하나쯤은 기본으로 두고 계실 테고 또 주변에서 이거 혈관에 필수다, 저건 면역력에 최고다 막 이런 추천을 듣다 보면요. 하나, 둘, 사 모으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마다 막 한 움큼의 알약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건강해지려고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아보려고 매일 정성껏 챙겨 먹는 건데 과연 이 많은 알약들이 정말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해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친 우리 몸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건강에 대한 그 위기감이 확 찾아오면서 매일 섭취하는 알약의 개수도 극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내가 내 몸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영양제 쇼핑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출처로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의학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임상영양학자,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약학 박사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패널이 모여 작성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선별적 영양관리라는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핵심을 관통하네요. 자,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A 영양제가 최고다 혹은 B 브랜드가 나쁘다 이런 단편적인 쇼핑 가이드를 나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인터넷에 이미 넘쳐나니까요. 그쵸.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양제 미니멀리즘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우리 신체의 복잡한 대사 경로에 그 정확하게 타격감을 줄 수 있는 진짜 핵심만 걸러내 보자는 거죠.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보고서가 왜 하필 40대 이상이라는 특정 연령대의 생리적 변화에 집중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40대라는 나이가 가진 의미가 있나요?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엄청난 사회적 책임과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운 시기죠? 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스트레스보다 신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요. 여성은 폐경기를 향해 가면서 뼈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던 에스트로겐 수치가 막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물론이죠.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유 없는 근력 저하나 깊은 피로감, 우울감을 겪게 되거든요. 생리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와, 겉으로는 일상을 버텨내며 굳건해 보여도 체내에서는 호르몬의 거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이미 지치고 노화된 신체에 단순히 영양소의 양을 무조건 들이붓는 그런 1차원적인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나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그 대사효소 시스템의 기능도 함께 뚝 떨어지거든요. 소화력이나 흡수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공장의 기계가 낡았는데 원자재만 산더미처럼 쏟아붓는다고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낡은 공장에 원자재만 쏟아붓는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삐걱거리는 대사 경로의 병목 현상을 딱 뚫어주고 정확히 보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흔히들 비싼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종류별로 막 다양하게 챙겨 먹을수록 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정말 흔한 오해죠. 요즘은 아예 막 수십 알의 보충제를 한꺼번에 털어넣는 걸 이른바 영양제 칵테일이라고 부르면서 소셜미디어에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까지 생겼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안 그래도 보고서의 신장내과 전문의 파트를 읽다 보니까 이 화려한 영양제 칵테일이 우리 몸의 장기를 아주 심각하게 배신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이 도대체 몸속에서 무슨 짓을 벌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그 수많은 알약들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결국 우리 몸의 어느 장기로 향하는지 그 종착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장기, 특히 체내로 들어온 모든 화학 물질의 해독과 배출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간과 신장은 매일매일 엄청난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하는 거네요. 네, 보고서에 등장한 신장내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임상 사례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는 수십만 개의 미세한 정밀 필터, 즉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함량 영양소의 대사산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 필터의 여과율에 심각한 물리적 타격이 가해집니다. 보고서에 아주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45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운동 애호가 남성이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케이스요. 아, 그 비타민C 메가도스 사례 말씀이시군요. 네네. 본인은 면역력을 높이겠다며 매일 비타민C 3000mg을 메가도스 요법으로 챙겨 먹었을 뿐인데 그게 몸속에서 돌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막 1000mg을 먹어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수용성이라고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다 복용된 고함량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다 쓰이지 못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수산염이라는 찌꺼기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 수산염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다가 소변 속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과 만나 결합하는 순간 아, 뾰족하고 단단한 돌처럼 결정화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통에 버금가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결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뿐만 아니라 40대부터는 근육 빠지는 게 두렵다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진짜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 고단백 식단 역시 신장의 정밀 필터를 망가뜨린다고요? 맞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지만 체중과 활동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를 쏟아부으면요. 신장의 사구체 내압이 비정상적으로 훅 상승하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네, 좁은 필터에 엄청난 압력으로 찌꺼기들을 막 밀어넣는 셈이죠.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사구체 필터의 망이 찢어지거나 망가지면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하고요. 이것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필터가 찢어진다는 표현이 정말 섬뜩하네요. 40대부터는 매년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퇴하는데 거기에 고농축 단백질로 기름을 붓는 꼴이군요. 그럼 해독작용을 하는 간은 좀 낫습니까? 40대 이상 청취자분들이라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고지혈증약 같은 처방약 한두 개쯤은 매일 복용하시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간도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약학 박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개념이 바로 DILI, 즉 약물 유발성 간 손상인데요. 이게 딱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약물 유발성 간 손상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과 무심코 삼킨 고함량 영양제가 간이라는 제한된 해독 공장에서 충돌하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 약이랑 영양제가 간에서 부딪히는 거군요. 네, 이미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물인 스타틴 등을 분해하느라 24시간 풀가동되어 지쳐있는 간에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보충제들을 마구잡이로 섞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용성이면 소변으로 안 나가니까 간에 쌓이겠네요. 그렇죠. 수용성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의 쿠퍼세포와 간세포 내부에 차곡차곡 기름 형태로 축적됩니다. 결국 간이 가진 해독 효소의 창고가 완전히 고갈되면서 독성을 해독하지 못하게 되고요. 심하면 급성 간염이다 간경화와 유사한 치명적인 간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와, 영양제가 내 몸을 살리고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선의로 한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책상 위의 영양제, 다이어트, 즉 철저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몸의 흡수 통로와 해독 능력은 무한대가 아니니까요. 생체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서로 시너지를 내어 흡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성분만 딱 선별해서 먹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40대 이상의 복잡한 신체적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3종 영양소를 만장일치로 엄선했습니다. 수많은 영양제 병을 다 치우고
딱 3가지만 책상 위에 남기라는 강력한 공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비타민 D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비타민 D가 뼈에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라는 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히 들어 다들 아실 텐데 보고서에서 이 비타민 D를 아예 비타민이 아니라 세코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재분류해 놓은 대목은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이건 체내에서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의학이 비타민 D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양소가 아니라 호르몬으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컨트롤 타워요? 네. 40대 이후가 되면 피부를 통해 햇빛의 자외선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해내는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양제로 입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3 알약 자체는 우리 몸속 혈관에 들어와도 그 상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 이걸 아까 말씀하신 공장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입으로 삼킨 비타민 D 알약은 아직 쓸 수 없는 원자재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생화학적으로 2번의 혹독한 가공 과정, 즉 수산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쓸모있는 완제품이 됩니다. 수산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흡수된 비타민 D는 먼저 간이라는 1차 가공 공장으로 가서 효소를 만나 칼시디올이라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비타민 D 수치가 바로 이 1차 가공된 칼시디올의 농도예요. 아, 그게 간에서 한번 가공된 수치였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칼시디올은 다시 혈류를 타고 신장이라는 2차 정밀 세공 공장으로 이종해서 또 다른 효소를 만나야만 비로소 최종 활성형 호르몬인 칼시트리올로 완성됩니다. 아, 앞서 무분별한 영양제 칵테일로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이 이미 다른 알약들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망가져 있다면 아무리 비싼 수입산 비타민들을 매일 삼켜봤자 활성형으로 변환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간과 신장의 건강이 곧 영양 흡수의 척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2번의 공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비타민 D 호르몬은 세포의 핵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무려 2,000여 개에 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와, 2,000개나요? 장에서 칼슘을 쫙 빨아들여 뼈를 단단하게 채우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찾아내 공격하는 T세포와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 같은 핵심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직접 조율해서 자가면역 질환이나 감염증을 최전선에서 방어합니다. 면역계의 총사령관이네요. 거기에 더해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육세포의 합성에도 관여해서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온몸에 스위치를 켜낸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네요. 그런데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인의 구체적인 수치 통계를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죠. 현대 한국인의 평균 비타민 D 수치가 고작 16에서 19 ng/ml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의학적 기준으로는 완전한 결핍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면역력과 뼈 건강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정상 수치인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매일 1000에서 2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꾸준히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한다는 게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공고한 과유불급의 원칙이 또 적용됩니다. 본인이 결핍 상태라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고 무조건 초고용량 제품을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10,000 IU 이상짜리로 사시는 분들 있죠. 네, 하루 10,000 IU 이상의 초고용량을 별도의 모니터링 없이 장기간 맹목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넘쳐나는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신장의 세뇨관이나 혈관벽에 들러붙어 딱딱해지는 칼슘 석회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성 신손상을 피하려면 내 수치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핍된 만큼 채우되 욕심을 부려 장기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네요. 자,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사령관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 이 사령관의 훌륭한 명령과 영양분들이 몸 구석구석 막힘없이 전달되도록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는 녀석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 핵심 영양소가 등장할 차례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영양소로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닦아주는 청소부 오메가3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영양제 코너에서 오메가3 고를 때마다 무슨 1세대니 2세대니 3세대 알티지니 하면서 화학기호 같은 알파벳들이 너무 복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방산에도 세대 교체가 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중장년층일수록 매일 섭취하는 이 오메가3의 분자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기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1세대는 어떤 건가요? 1세대인 T지형은 생선에서 갓 짜낸 가장 자연적인 상태의 기름 구조입니다. 인체 구조와 비슷해서 체내 흡수는 잘 되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해 우리가 굳이 먹을 필요 없는 불필요한 포화지방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순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아, 불순물이 많군요. 그래서 이 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화지방을 싹 걷어내고 에탄올, 즉 알코올 구조를 인위적으로 결합해 순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것이 2세대 22형입니다. 하지만 이 인공적인 알코올 구조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너무 낯설어서 위장장애를 유발하기 쉽고 체내 흡수유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1세대는 불순물이 많고 2세대는 순도만 높이려다 정작 중요한 흡수율을 놓쳐버린 셈이군요. 네, 딜레마죠. 그래서 이 둘의 치명적인 단점만을 완벽하게 극복한 최종 보스가 등장한 거네요. 바로 3세대 RTG형 오메가3 말이죠. 보고서 설명해 보니까 2세대 EE형의 깨끗한 고순도 성분만 정밀하게 추출해낸 다음 다시 우리 몸에 가장 친숙한 1세대 T지형의 분자 구조로 재조립한 최신 공법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네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액 분비가 예전 같지 않은 40대 이상 청취자님들께는 흡수율도 압도적으로 높고 위장장애나 비린내, 역류도 덜한 이 RT주의 오메가3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메가3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EPA와 DHA의 생리적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EPA는 혈액 속의 끈적끈적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엉겨붙어 피떡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1등 공신이죠. 반면 DHA는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성분입니다. 망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네요. 네, 전문가 패널들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려면 이 두 성분의 합산량이 하루 최소 500mg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안구 건조증 등 뇌와 눈 건강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다면 1000mg 이상 섭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며 얻은 아주 소름 돋는 꿀팁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오메가3는 어찌되었든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집에 있는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뚜껑 열어두면 산패돼서 찌든내게 나잖아요. 오메가3 알약이 산화되어 썩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치명적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산패된 오메가3는 더 이상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발암물질 수준으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내 좁아진 혈관 살려보겠다고 비싼 돈 주고 산 알약이 매일 발암물질로 둔갑해 혈관을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관과 포장 상태가 생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 하나에 수십 알이 한꺼번에 엉겨붙어 있는 제품보다는 공기와 습기를 완벽히 차단하는 개별 포장된 PTP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료 자체의 순도와 신선도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국제 어유 인증 프로그램 IFOS 5스타 최고 등급 마크가 라벨에 박혀 있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하고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오메가3가 피를 맑고 묽게 유지하는 성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치과 발치나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병원에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매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혈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전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닦아냈으니 이제 그 위를 힘차게 달리는 대사 엔진을 쌩쌩하게 손볼 차례네요. 보통 40대의 영원한 숙제인 피로 회복하면 다들 찬장에 하나씩 있는 노란색 알약, 비타민 B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국민 영양제죠.
그런데 전문가 패널들은 비타민 B를 과감히 제치고 당당히 마그네슘을 이 영양제 미니멀리즘의 필수 3종 마지막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비타민 B가 빠진 자리를 차지할 만큼 마그네슘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중들이 마그네슘을 단순히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날 때 먹는 근육 이완제 정도로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생화학적 관점에서 마그네슘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우리 몸의 거대한 대사 엔진을 돌리는 필수 윤활유이자 앞서 우리가 입이 마르도록 극찬했던 첫 번째 영양소 비타민 D를 작동시키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마스터키요? 잠깐.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아무리 메가도스로 쏟아부어도 몸속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앞서 비타민 D가 간과 신장이라는 두 개의 공장을 거치며 두 번의 수산화 효소 작용을 통해 완제품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설명해드렸죠. 네네, 기억납니다. 놀랍게도 그 변신 과정을 주도하는 간과 신장의 효소들을 깨우고 작동시키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체내 마그네슘 저장고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비싼 비타민 D를 입으로 들이밀어도 활성화되지 못한 채 혈관만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짐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비타민 D의 경이로운 여정이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거죠. 와, 그건 마치 수억 원짜리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차고에 모셔놓고는 시동을 걸 마스터키를 안 사서 평생 타보지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나는 비타민 D 주사도 정기적으로 맞고 매일 알약도 챙겨 먹는데 검사해보면 수치가 징그럽게 안 오른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종종 보였는데 그게 비타민 D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을 돌려줄 마그네슘이 극도로 부족해서 벌어진 대사 정체 현상이었군요. 덧붙여 마그네슘은 미네랄 밸런스 측면에서 칼슘의 천연기량제로 작용합니다. 아까 비타민들을 과다 복용하면 흡수된 칼슘이 혈관벽이나 신장에 돌처럼 엉겨붙는 석회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네, 돌처럼 딱딱해진다고 하셨죠.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에 잘못 침착되려는 칼슘을 떼어내어 본래의 목적지인 뼈 속으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강력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냅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막아내는 완벽한 이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40대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막상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가 올 지경이더라고요. 무슨 킬레이트니 구연산이니 트레온산이니 복잡하던데 청취자분들이 본인 증상에 맞춰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대체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까? 화학적 결합 형태에 따라 흡수되는 경로와 주요 타깃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소 위장 점막이 예민해서 영양제만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께는 아미노산 2개를 감싸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위장장애를 최소화한 비스글리시네이트, 일명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가장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그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40대 이후 장운동 저하로 변비까지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그럴 때는 에너지 대사 회로를 직접 쌩쌩하게 돌려주어 활력을 주고 장내로 수분을 끌어들여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구연산 마그네슘이 최적의 타겟팅이 됩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두려워져서 뇌 건강이나 초기 인지기능 저하 방어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뇌혈관의 촘촘한 방어벽을 직접 뚫고 뇌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특수 형태인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뇌로 직접 들어가는군요. 네, 반면에 근육이나 눈밑 떨린 재성 같은 아주 단순한 목적이고 위장과 소화력이 아주 튼튼하다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산화마그네슘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잦은 설사를 겪을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며 주의하셔야 합니다. 찜이네요. 자, 이제 성분이라는 무기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장이라도 전술이 없으면 전쟁에서 지는 법이죠. 이 프리미엄 무기들을 언제 그리고 어떤 녀석들을 피해서 먹을 것인지 치밀한 실전 복용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흡수율을 200% 끌어올리는 골든타임과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이 존재한다고요?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제를 고스란히 비싼 소변으로 배출해버릴 순 없으니까요. 체내 대사 리듬과 영양소 고유의 성질을 고려한 시간표 배정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깨워야 하는 아침 공복이나 식후에는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비타민 B군 복합체가 가장 적합합니다.
뇌와 근육의 시동을 거는 성질이라 늦은 저녁이나 취침 전에 드시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깊은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심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난 직후에는 어떤 영양소를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점심 식후야말로 지용성 영양소를 위한 완벽한 부대입니다. 앞서 우리가 선정한 필수 3종 중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녀석들은 본질적으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고기나 반찬의 지방질 성분, 그리고 위해장에서 분비되는 담즙산과 풍부하게 섞여야만 장 점막을 통한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저녁에 먹으면 안 되나요? 특히 오메가3는 저녁 늦게 먹고 곧바로 자리에 누워버리면요. 소화되지 못한 미세한 기름 냄새와 성분들이 식도를 타고 역류해 밤새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활동량이 많은 점심 식후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징후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점심에 드셔야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녁 식후나 취침 1시간 전의 빈자리는 우리의 마스터키 마그네슘의 차지가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날카로워진 신경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니까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는 취침 전 복용의 제격이군요. 자, 시간표 전술은 완벽히 세웠고 이제 우리 몸속 흡수 통로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앙숙 영양소들의 불협화음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 이 두 미네랄은 어금니 꽉 물고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한다면서요. 인체의 장 점막에는 미네랄을 흡수하는 이온 통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체내로 들어가는 입구, 즉 흡수 경로가 완벽히 겹쳐요.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두 고함량 미네랄을 좁은 통로에 동시에 밀어넣으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격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결국 장점막에서 흡수되지 못한 채 둘 다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따라서 철분은 위산이 풍부한 아침 공복에 따로 드시고 위장장애가 있는 칼슘은 저녁 식후에 드셔서 앙숙들이 장내에서 아예 마주치지 않도록 최소 4시간 이상 물리적으로 격리해놔야 합니다. 아연과 구리도 한쪽으로 쏠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면역력 높인다고 고함량 아연을 수개월씩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이게 장내에서 구리의 흡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려서 멀쩡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구리결핍성 빈혈과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의 치명적인 희소 게임이죠.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40대 이상 분들은 병원에서 염증 치료 등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실 일이 심심찮게 생기실 텐데요. 항생제 먹으면 장 나빠지니까 유산균을 더불로 먹어야지 하면서 항생제와 유산균을 한 움큼에 쥐고 동시에 삼키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항생제는 장내의 나쁜 균과 좋은 균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균은 융단폭격으로 모조리 사멸시키는 약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유산균이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항생제에 의해 학살당하는 걸 막으려면 항생제를 먼저 먹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 항생제 성분이 어느 정도 혈액으로 빠져나간 평화로운 장 상태에서 유산균을 투입하셔야 유입균이 무사히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도 놀라운 탐구의 끝에서 이 모든 지식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대 이상의 영양관리는 불안감에 쫓겨 무언가를 무작정 더하고 쑤셔넣는 더하기의 폭식이 결코 아닙니다. 노화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린 내 몸의 대사 경로를 꼼꼼히 진단하고 그 빈틈을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성분으로 메워주는 채우기의 철학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보고서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내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아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뼈와 면역의 컨트롤 타워인 비타민 D, 혈관의 흐름을 맑게 뚫어주는 RTG 오메가3,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쌩쌩하게 돌아가게 마스터키를 꽂아주는 마그네슘. 이 핵심 삼각편대에 오롯이 집중할 때 무거운 화학물질의 처리에서 해방된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강력한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끝나고 나면 5분만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영양대 서랍이나 찬장을 활짝 열어보세요. 내 불쌍한 간과 신장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이 수십 개의 출처 모를 캡슐들을 꾸역꾸역 처리하느라 나 몰래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라벨을 돌려보며 IFOS 마크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혹시 싸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다 된 찌든 오메가3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명 연장을 위한 서랍장을 매의 눈으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복잡한 의학적 지식들을 단순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서랍을 열고 불필요한 약병을 비워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짜 내 건강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벽해 보이는 영양제 세팅의 지평을 넘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하는 신체의 낡은 대사를 돕기 위해 어떤 프리미엄 성분을 몸속에 넣어야 할지에 온통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삼킨 이 비싸고 훌륭한 3대 영양소 알약들이 위장을 거쳐 장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을 가장 최전선에서 분해하고 온몸의 세포로 흡수시키는 진짜 노동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장 점막에 빼곡히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며 피부가 처지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듯 안타깝게도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역시 우리와 함께 매일 늙어가고 변형됩니다. 유기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득세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무리 최고급 공법의 3세대 RTG 오메가3와 흡수율 최고봉이라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시간표에 맞춰 완벽하게 챙겨 먹는다고 한들 그것을 분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1차 관문인 장내 미생물들이 이미 늙고 지쳐서 뻗어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흡수율 90%를 자랑하는 명품 영양제도 그저 비싼 배설물로 전락해버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터넷을 뒤져 나에게 꼭 맞는 완벽한 알약을 찾는 수고보다 그 알약을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해주고 분해해줄 우리 몸속의 거대한 미생물 숲을 젊고 푸르게 리셋하는 것이 진정한 대사혁명을 향해 꿰어야 할 진짜 첫 단추가 아닐까요? 이 흥미롭고도 본질적인 생물학적 질문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즐거운 숙제로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